자, 상가매매 계약 시 실무 메뉴를 보겠습니다. 상가매매 계약 시 실무와 주의사항. 자, 계약할 때 임차인 보증금과 월세 내용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본 계약 때 매도인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모두 가져오라고 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복사해 놓아야 한다. 실제로 월세가 선불인지 후불인지를 임대차 계약서와 비교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체크하고, 자, 이 선불 후불 체크는 왜 해야 되겠어요? 나중에 월세 정산해야 되는데 계약서는 후불됐는데 선불로 줬다. 계약서는 선불로 됐는데 후불로 줬다. 이러면 계약일 중간에 월세가 끼는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월세를 매수인이 수령하고 매도인이 수령하고 하는 이 날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서하고 틀리게 월세를 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해놨는데도 후불로 주고. 네, 그래서 이거 꼭 계약서 가져오라고 해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불인지 후불인지 임대차 계약서 비교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체크하고, 계약할 때 월세에 대한 부가세가 별도인지 체크하고, 실제 월세 지급일, 계약서에는 30일 돼 있는데 뭐 5일날 준다든지 10일날 준다든지, 계약서에는 10일 돼 있는데 말일날 준다든지, 이 내용을 파악을 해야지만 월세 정산할 거 아니에요. 잔금 칠 때. 그럼 월세가 1,000만 원, 2천만 원 넘어가면은 뭐 한 열흘치 월세만 해도 100만 원, 200만 원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월세는 매도인이 수령하고 언제까지 월세는 매수인이 수령하고, 이걸 구분해서 정산해야 되잖아요. 그럼 계약할 때 체크 안 해놓으면 중간에 만나서 체크하기는 실무상 힘들어요. 그래서 계약하는 날 체크해 놓으셔야 되는데, 이걸 잔금 치는 날 하고 있는 부동산이 생각보다 많아요. 잔금 치는 날 막 그렇게 하시면 잔금 칠 때 굉장히 어려워요. 잔금 칠 때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된다고요? 임대차 승계약인서 받으셔야 돼요. 잔금 치는 날은 바로 즉시 가서. 그래서 잔금 치는 날 중요한 내용을 해야지, 잔금 치는 날 엉뚱한 일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말이죠. 그래서 실제 월세 지급일과 계약서상 월세 지급일을 비교해서 체크해 놓아야 합니다. 계약할 때. 그 다음에 월세 취납된 임차인이 있는지도 꼭 체크합니다. 월세 취납된 임차인이 있는지. 한 번씩 매도인이 월세 보증금을 월세 못 받은 게 한 1,000만 원 있어가지고 이 월세 못 받은 1,000만 원을 매수인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매도인이 있거든요. 그거는 법적으로 미국상 못 하잖아요. 그런데도 떠넘기는 매도인이 있어요. 그러면은 매수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임차 보증금 안고 사는 건데 1,000만 원 떠넘기는 것만큼 1,000만 원을 더 줘야 돼요. 매매 잔금을. 산수 계산 되시나요? 만일에 보증금이 5천만 원인데 매매 금액이 2억이에요. 그럼 보증금 5천만 원 내가 인수하고 계약하잖아요. 그럼 잔금 얼마 주죠? 5천만 원 인수하니까 1억 5천. 왜? 이 5천만 원 임차 보증금은 이 임차인이 나갈 때 내가 내줘야 되잖아요. 매수인. 매수인이 5천만 원 내줘야 되니까. 근데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누가 받은 거죠? 매도인이 받은 거잖아요. 매도인은 벌써 5천만 원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잔금을 1억 5천 주는 게 맞죠? 그런데 월세 미납된 거 1,000만 원 떠넘기면, 떠넘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1,000만 원 떠넘기면, 예, 보증금은 4천만 원밖에 안 남아있잖아요. 보증금은 4천만 원밖에 안 남아있죠. 4천만 원밖에. 그럼 나갈 때 임차인한테 줘야 되는 돈 4천만 원이죠. 매수인이 임차인 나갈 때 줘야 되는 돈 4천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 밀려져 있으니까, 월세에서. 그러면은 매도는 돈을 얼마를 받아야 돼요? 떠넘기면 1억 6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 더 줘야 되잖아요, 잔금을. 그러면 매수인은 보증금 5천만 원짜리 임차인이 아니고 4천만 원짜리 임차인으로 이 사람이 안 주면 계속 그래 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떠넘기도록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월세 체납된 임차인이 있는지도 체크하셔야 되고, 거기에 관해서 계약 때 못을 박으셔야 돼요. 자, 체납된 월세는 매도인의 문제지 매수인한테 떠넘기시면 안 됩니다라고 체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잔금 칠 때 임차인
월세 뜨는 기는 매도인이 간혹가다 있어요. 실제로 저희도 계약할 때 그런 매도인이 있었습니다. 정말 돈이 많은 할아버지였는데 제가 대충 재산을 계산해봐도 한 순수한 자기 재산이 한 500억은 넘는 것 같은데 500억이 넘는 것 같은데 그 월세 못 받은 거 뜨는 게 있어요. 매수인한테. 자, 이렇게 체크한 임차인의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내용으로 잔금 때 월세 정산이 가능하도록 매도인 매수인과 함께 잔금 때 월세 정산이 가능하도록. 그러면 잔금 때 월세 정산이 가능하도록 월세 정산하는 거는 잔금하는 날 서로 만나서 막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미리 만들어 놔야 되겠어요? 미리 다 부동산에서 부동산에 만들어 놓고 매도인하고 매수인한테 보내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부동산에서 이 정도 서비스는 미리 다 만들어 놓고 매도인한테 매수인한테 자, 매도인이 가져갈 월세, 매수인이 가져갈 월세 정산한 내용을 해서 이거 맞는지 확인하세요라고 미리 보내주고 잔금 칠 때 틀린 게 있으면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잔금 때 월세 정산이 가능하도록 매도인, 매수인 함께 기업공중에서는 꼼꼼히 체크해 놓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복사하고 선불, 후불, 실제로 월세 지급일 언제인지, 언제 들어오는지, 그러면은 매도인이 월세 받아놓은 월세가 잔금 치는 날 발생하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 때 실제 총 보증금과 총 월세 내용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실무입니다. 자, 상가매매 계약할 때 당사자의 고지해야 할 중요한 내용은 프린트물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걸 일일이 다 고지하면서 계약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프린트물로 해가지고 제가 드린 프린트물을 대충 짜집게 해서 필요한 것을 그냥 계약 당사자한테 주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사인만 받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인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매, 건물 매매 계약을 하는데 폐기물 치워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 특약사항이 안 적고 일일이 그런 것들 고지하고 설명하고 하면서 하기 어렵거든요. 건물 매매할 때. 그런데 실제로 매매할 때 이제 잔금 치고 나서 나중에 보면은 아니 지하에 옥상에 이런 폐기물이 있는데 이거 좀 치워주셔야지 안 돼요? 라고 매수인이 클림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자주 있어요. 그런데 보통 매도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거의 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내가 5년 동안 이 건물 가지고 있는 동안 그런 폐기물이 있는지 몰랐는데 참 매수인 참 별나네. 이건 어떻게 알았대? 그런 폐기물 치워야 되는 거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폐기물 치울 때 돈 주고 쳐야 되잖아요. 좀 무거우면 사람들도 와야 되고. 근데 매수인은 치워달래. 그럼 부동산에서 이제 머리 아픈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 계약할 때 일일이 당사자한테 고지하면서 하기 어렵다고 그래. 그래서 그냥 프린트물로 한번 읽어보라고 이렇게. 그래서 매매하시기 전에 실사를 보는데 저희들도 실사를 꼼꼼하게 보는데도 뭐 옥상의 창고에도 폐기물들이 있었던 적이 있었고요. 창고 문을 그때 이렇게 대충 이렇게 문이 잠겨서 대충 못 보고 못 봤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창고 문을 여니까 폐기물이 엄청 있는 거예요. 근데 지하에 또 구석탱이에 보니까 뭐가 막 있는 거예요. 지하에 기계 설비해 놓은 데 가니까. 그래서 미리 체크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 당사자한테 고지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도 체크리스트로 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프린트물로 드리겠습니다. 하자 담보 책임 주의사항, 소방 관련 주의사항 체크하셔야 되고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 계약 실무 주의사항 체크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항상 매수인이 함께 한 자리에서 부동산만 듣고 부동산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매수인도 알고 있어야 돼요. 매도인에게 질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임대차 계약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임차인이 있는 자리에서 불법 건축물 있나요? 삽자동 1호가 봤는데 문제될 수 있는 불법 건축물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 시는 임차인이 있는 자리에서 임대인에게 질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매도인에게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매도인이 아니면 임대차 계약할 때는 임대인이
자, 서명 날인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계약서에도 서명받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서명을 받아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보면은 또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서명 또는 날인 또는이라고 있잖아요. 또는. 그런데 부동산은 서명 및 날인 이렇게 되어 있죠. 개업공유중개사 증명란은 서명 및 날인 되어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에서 뭐 서명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과태료 받죠. 벌칙 받죠. 계약 잘못함을 해서. 그러면 왜 부동산에는 서명 및 날인데 있겠어요? 도장만 찍지 말고 서명까지 해라. 중요한 거니까 확인설명서. 그런데 보통은 부동산 계약하실 때 도장만 찍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상가 임대차 계약이나 상가 매매 계약은 반드시 서명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책임 문제를 나중에 피해갈 수 있어요. 책임 문제를. 그래서 매도인한테 이 서명까지 하셔야 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불법권 종물 이행 강제금 없는지 이런 것들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라고 하고 불법권 종물 없는 걸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체크하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강조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명 받으셔야 됩니다. 자, 법인과 계약할 때 주의해야 될 거, 대리인과 계약할 때 주의해야 될 거, 소유주가 여러 명일 때 주의해야 될 거. 반드시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은행이라든지 중요한 계약건일 때 인감증명서를 가져왔는데 인감증명서에 보면 발급을 본인이 했는지 대리인이 했는지 표시가 나와 있어요. 인감증명서를 자세하게 보시면. 근데 대리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간에 들어가는 거나 이런 것들은. 그런데 상가 건물 매매하실 때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인지도 체크하셔야 돼요. 인감증명서에 표시가 나와요. 인감증명서를 누가 발급받았는지. 그래서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 위임장, 그다음 위임자 신분증 복사본, 신분증 복사본은 꼭 준비하셔야 돼요. 신분증 못 가져오더라도. 그래서 필요 서류들을 잘 준비해서 계약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위임차인, 위임자인, 필요한 경우 위임자인 소유주와 영상통화나 통화 녹취를 하면서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 이렇게 보잖아요. 복사본 신분증 가져와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영상통화 잠깐 하고 이거 지금 통화하는 사람이 실제 소유주 맞습니다. 확인하셨죠? 얼굴하고 비슷하죠? 라고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반 통화로 바꿔요. 일반 통화로 바꾸면서 저희 이거 중요한 계약건이라서 이제 소유주가 못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계약 내용에 관해서 좀 중요한 거 이야기 드리는데 통화 녹취합니다라고 미리 녹취를 해요. 고지를 해요. 그럼 법적으로 통화 녹취한다라고 고지 안 하면은 법적인 또 효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통화 녹음합니다라고 미리 고지하고 중요한 내용은 통화 녹음하면서 특히 소유주가 멀리 있다든지 이런 서울에 있다든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약 한 건 중에서 한 건은 매매 금액이 그냥 50억 정도 되는 건데 그날 현장 봤어요. 현장을 그날 보고 그날 바로 계약서 적었어요. 근데 소유주는 서울에 있어. 그럼 어떻게 계약해요? 그러니까 영상통화하고 신분증 카톡으로 보내서 신분증 사진 프린트하고 위임장도 해가지고 바로 사진에서 자기 자필 해가지고 이렇게 서명하고 해서 받아서 프린트하고 그래서 영상통화하고 그 다음에 통화 녹음하고 그래서 일단 계약 진행했죠. 그렇게 갑자기 계약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때는 원칙대로만 하시면은 갑자기 하는 계약도 충분히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통화 후에 통화 녹취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신탁부동산 매매 실무와 주의사항에서 계약금 등의 송금 계좌는 우선 수익권자, 은행과 등기부상 소유주인, 수탁자, 신탁회사죠.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시 주의사항. 자, 세금 기재사항 주의할 내용은
네이버 등에서 부동산 계산기 있죠. 네이버에서 부동산 계산기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부동산 계산기 앱이 나옵니다. 이거 검색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불법 건축물 기재 주의사항. 건축물 대장에 불법 건축물이 없어도 실제로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 계약서에도 불법 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매수인이 불법 건축물을 인지하고 계약한다 라는 특약을 적습니다. 누수 균열 기재 방법 주의사항. 자, 오래된 건물은 특히 더 건물 노후로 인한 다소 누수 있음, 다소 균열 있음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누수 있다, 균열 있다에 체크합니다. 오래된 건물 계약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가스, 치사용 난방 공급, 도시가스 주의사항. 자, 상가는 도시가스 시설이 안 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상가는 어떻다고요? 도시가스가 안 돼 있는 곳이 많다고요. 예. 특히 상가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도시가스가 아닌데 도시가스로 표시하는 경우에 상가 임차인에게 큰 클레임,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같이 우리 대표님이 계신데, 같이 이 말을 갖다가 제가 강의록에 적어놨는데, 이런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왜 중요한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이 계약하신 분이 여기 앉아 계세요. 소장님께서. 근데 부동산 세 군데에서 공동중개를 했어요. 소장님 세 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저보고 빠지라고 그래요. 옆에서 좀 계약 진행하는 거 체크해주고 들어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 대표이사 소장님이 내가 알아서 잘할게 제보 빠지라고 밖에 나가 있었어요. 밖에 나가 있었는데 계약 진행 어떻게 했는가 하면 도시가스로 다 체크했는데 도시가스로 수수료가 1,000만 원이 넘는 건인데 근데 그게 도시가스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수수료가 반토막이 났어요. 아니 도시가스인 줄 알고 계약했는데 뭐 치사시설하고 이거 도시가스인 줄 알고 했는데 이 경비 어떻게 계속 감당할 거냐고. 도시가스 아닌 치사시설로 해가지고. 그래 수수료가 또 반토막 났는데 또 거기에 누수 문제 생기고 이래가지고 그 임차인이 구청에 민원 제기하고 막 고발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시가스 아닌데 도시가스라고 체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그런데 소유주가 왔거든요. 소유주가 왔었어요. 대리계약이 아니고 소유주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주는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그냥 중개재생물 확인성명서 읽지도 않고 뭐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냥 도장 펑펑 찍었단 말이죠. 도장은 누가 찍죠? 보통 소장님 찍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서명 받으셔야 돼요. 서명을 했으면 자기가 도시가스라고 체크해놓고 임대인이 도시가스라고 체크해놓는데 확인성명서에 서명했잖아요. 그러면 임대인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죠. 네가 서명했잖아. 근데 서명 안 했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요, 임대인이? 아니, 네가 너무 빨리 읽어가지고 소장님 그때 너무 빨리 읽었잖아요. 뭐라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빨리 막 읽고 그냥 넘어갔잖아요. 도장은 소장님 찍었잖아요. 나는 도시가스는 이제 그거 뭐 제대로 인식도 못했다. 그렇게 해놓으셨는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임대인한테 물어보면 도시가스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또 임대인이 있어요. 자기 건물인데도 모른다고요. 자기 건물인데도 계속 세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임차인은 충분히 실사를 여러 번 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누수가 있는지 이런 것도 보고 실사를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가서 보니까 담당자한테 맡겨놨더니 나중에 가서 보니까 건물 밖에 도시가스가 아닌 가스통이 있었어요. 사각짜리 큰 가스통이. 그럼 도시가스 아닌 거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계약할 때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급하게. 그래서 매뉴얼 체크리스트 가지고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되고 임대인한테 정확히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수 문제까지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계약하신 소장님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누수공사 이것 때문에. 자, 그래서 상가에는 난방은 도시가스 여기 우리 상가에 난방이 도시가스로 되어 있나요?
아니잖아요. 뭐 시스템 에어컨이나 뭐 다른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가스라고 체크하면 안 되겠죠. 근데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소방, 소화전 비상벨 기재주의사항. 소방, 소화전 비상벨 기재주의사항. 계약서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전에 소화전과 비상벨 설치 유무 있는지 없는지 위치 미리 현장 조사에 확인하고 매도인에게 직접 물어보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 후 잠금 전 계약을 했는데 잠금 전에 실무 메뉴를 보겠습니다. 건축물 현황 도면 실무주의사항. 소유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유주만. 계약한 후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계약 전에는 발급받는 거죠. 부동산에서. 계약서 가지고 가야지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 실무시 주의사항. 계약자를 부부 공동 소유로 소유자 명의를 바꾸는 거예요. 홍길동으로 계약했는데 등기 명의를 홍길동, 춘향이 이렇게 부부 공동 명의로 바꾼다. 그러면 소유주가 한 명 더 추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새로운 계약으로 본다. 새로운 계약. 빠지는 거는 괜찮은데 만일에 10필지를 계약을 했는데 10필지 중에서 한 필지를 빼요. 이거는 수정 변경 신고가 가능해요. 근데 10필지를 계약했는데 한 필지 더 들어가요. 그러면 새로운 계약으로 가요. 그때는 변경, 실결가 변경 수정이 안 돼요. 자, 계약자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소유주가 바뀌는 거예요. 소유주가. 그래서 새로운 계약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질문도 작년에 참 많이 했던 질문인데, 그래서 이전 실거래가 신고는 취소하고 실거래가 신고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실무상 이런 경우들이 한 번씩 있거든요. 네, 부부 공동명의로 하겠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꾸겠다. 근데 벌써 실거래가 신고는 했어요. 네, 그때는 실거래가 신고 취소하고 다시 하셔야 돼요. 실거래가 신고 기한 주의사항. 가계약금 송금일 다음 날부터 30일 안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속 지금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반복해서 나오니까 막 이제 머릿속에 팍팍 들어오죠. 반복해서. 네. 자금 조달 계획서 실무주의사항. 자, 자금 조달 계획서 실무주의사항은 제가 자금 조달 계획서 매뉴얼을 국토부에서 나온 거를 드렸거든요. 그걸 필요할 때 보세요. 그래서 제가 요약한 거는 또 따로 드릴게요. 그래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좀 공부도 하시고 보신 분들이 있지만 토지자금조달계획서는 작년에 생긴 거기 때문에 한 번도 이거를 안 해본 부동산이 거의 태반이에요. 계약 안 했으면 이걸 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계약할 때 모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상가 건물 매매하실 때 상가 주택이면 주택이 하나 조금이라도 끼어져 있으면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토지자금조달계획서 22년에 작년에 처음 만들어진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차장이 별도 지분 토지에 있는 건물, 모텔 등을 매매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건물이 소지하는 토지가 아니면서 주차장이 별도 지분일 경우에 토지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모텔 건물을 매매를 했는데 모텔은 101번지 위에 모텔 건물이 있어요. 근데 모텔 주차장이 건물에 안 있고 별도로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101번지 말고 102번지를 주차장으로 써요. 101번지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근데 이 모텔은 매매를 할 때 101번지하고 102번지를 같이 매매를 해요. 모텔 매매할 때. 그런데 작년에 수업받는 분들 중에서도 사고 터진 게 갑자기 토지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잔금 치해야 되고 이런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없는 토지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네, 토지 자금 조달 계획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토지 자금 조달 계획 제출 대상이 이제 보시면
22년 2월 28일 예, 부동산 거래신고법 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주택뿐만 아니라 예, 토지 취득 시 자금 조달 계획 및 이용 계획서 제출까지 의무화되었습니다. 자, 그럼 대상지역 보시면 자,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자, 부산광역시니까 자, 부산에서 1억 이상 토지 매매한다. 그러면 거의 다 1억 이상이겠죠. 1억 밑에짜리 토지 잘 없을 거 아니에요. 1억 이상 토지는 토지 자금 조달 계획서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에서 토지 지분 거래 시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토지 지분 거래는 금액과 무관하게 토지 자금 조달 계획서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 토지 거래 계약 체결 1년 이내에 이 꼼수를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서로 맞닿은 토지 1번지 옆에 2번지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일부러 토지 자금 조달 계획서 안 내려고 예, 그 뭐 기획부동산이나 이런 데서 뭐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1번지 팔고 그 다음에 2번지 몇 개월 뒤에 내년에 팔아요. 붙어 있는 토지인데. 자, 그런데 1년 이내에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합산한 거래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토지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은 뭐죠? 수도권 아니고 광역시 아니고 세종시 아닌. 예, 그럼 뭐 김해시, 양산시 뭐 이렇게 되겠죠. 자, 토지 거래 가격이 6억 원 이상, 6억 원 이상. 그러면 6억 밑에다 5억이다, 4억이다 이런 거는 토지 자금 조달 계획서 필요 없다 그 말이죠. 서로 맞닿은 토지 금액 합산 똑같습니다. 1년 이내 6억 원 이상이면 맞닿은 토지가 1억 원 이상, 6억 원 이상이면 토지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토지 지분 거래할 때는 토지 거래 가격 6억 원 이상, 그러니까 서로 맞닿은 토지하고 해당 토지 금액 합산이 6억 원 이상. 자, 서로 맞닿은 토지가 지분 거래인데 서로 지분 1번지 지분 10분의 1을 샀어요. 2번지가 붙어 있어요. 서로 맞닿아 있죠. 붙어 있죠. 그런데 합산 금액이 1년 이내 6억 원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살 때는 토지 자금 조달 계획서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번지에 10분의 1을 샀는데 이게 만일에 뭐 4억이었어요. 4억. 근데 1번지 그 해당 토지라고 하는 거는 그 지분 거래한 그 지분 있죠. 지분 거래한 그 지분 1번지 10분의 1을 샀잖아요. 근데 또 1번지에 10분의 4를 사. 근데 10분의 4가 만일에 금액이 5억이에요. 앞에가 4억이고 뒤에가 5억이야. 그럼 합치면 6억 넘죠. 그러면은 나중에 살 때는 지분을 추가로 살 때는 토지 자금 조달 계획서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르시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아셔야 돼요. 건물 매매할 때도 실수하기 쉽고 이거 모르시면 정말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당 토지 거래 계약 체결 1년 이내에 해당 토지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 합산한 거래 금액이 6억 원 이상이면 토지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자, 여기서 해당 토지란 거래 계약을 체결한 토지와 지분이 동일한 경우 지분 거래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토지 자금 조달 계획서 누가 내야 되는지를 꼭 아셔야 되고요. 자,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자, 이 용어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사용 승인을 받은 무허가 건축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소지하는 필지는 토지 자금 조달 계획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밑에 있는 토지 있죠.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이 소지하는 토지, 이 토지는 자금 조달 계획서 필요 없단 말이죠.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이 건물에 딸린 주차장이 있어요. 토지가 건물에 딸린 주차장 그것도 같이 매매해요. 그럼 토지 자금 조달 계획서 내야 되는 거. 왜? 그 주차장에는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이 없잖아요. 그럼 내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 페이지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잔금 전 주택을 건성으로 용도 변경 시 주의사항. 건축사와 그다음에 제가 진한 글씨 해놨죠. 관청 담당자와 반드시 상의해 진행. 건축사 말만 믿지 마시고 가능하시면 관청 담당자한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 위약금 협상 방법과 위약금 세금 실무 요거 참고로 꼭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위약금 협상 방법과 위약금 세금 실무. 자, 위약금이
10억이야, 10억. 계약금이 10억. 그럼 위약금 처리되죠. 그렇죠? 그럼 매도자는 10억 받은 거에 10억 더 얹어서 20억 줘야 되죠. 매매 금액이 100억이면. 그럼 매수자는 어떻게 해요? 계약금 10억 포기하고, 계약금 10억 포기하고 위약금 처리하죠. 그러면 큰 매매권 같은 경우에는, 큰 매매권 같은 경우나 큰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위약금 조항을 부동문자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특약상에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인쇄된 부동문자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한다고요? 특약상에 한 번 더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도 소송 들어오는데 안 그러면은 무조건 100% 소송이에요. 계약금 10억 그냥 안 날린다고요. 근데 이때 합의를 뭐로 본다고요? 세금 가지고 합의 본다고요. 세금.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시간이 되면 프린트물을 구체적으로 좀 드리겠지만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최소한. 자, 위약금에 대한 세금 부담 금액으로 위약금을 절충하여 합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자가 계약 해지 시 매도자가 계약 해지하면은 이익을 누가 봐요? 매수자가 보죠. 매도자가 2배로 주니까. 그러면 납세 의무는 누구한테 있는 거죠? 매수자. 매수자가 이익을 보니까 세금 납세 의무는 매수자한테 있습니다. 근데 원천 징수 의무는 매도자한테 있어요. 원천 징수 의무는 매도자한테 있어요. 그래서 매도자가 위약금의 22%를 빼고 원천 징수 빼고 나머지 78%만 매수인에게 지급합니다. 근데 실무상 보통 이렇게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세금 신고하죠. 법인 아니면 개인끼리 만약 임대차 계약했는데 아파트 전세 계약했는데 위약금 세금 내나요? 안 내요. 자기 소득으로 그냥 마이 포켓 태플이죠. 매매 금액 조그만 건데 계약금 뭐 한 2천만 원인데 2억짜리다. 세금 신고 안 해요. 그럼 이런 걸로 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위약금 다 날리지 마시고. 그러면은 매수자가 계약 해지하는 경우, 매수자가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한다. 그러면 이익을 누가 보죠? 매도자가 보죠. 매도자가. 그렇죠. 그럼 매도자가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근데 원천 징수 의무는 해당 안 됩니다. 그 대신에 매수인이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기타 소득 신고 때 세금을 종소세 신고할 때 세금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거의 다 안 하죠. 그래서 위약금 협상할 때 세금 부분으로 딜을 하고 하고 나서 합의서를 적어서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하고 세금에 관해서도 더 이상 이의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그래서 제가 작년 수업할 때는 그걸 드렸는데 저희가 그런 위약금으로 합의한 합의서 같은 것들이 샘플이 있거든요. 예, 제가 상이 되면은 또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그 합의서 샘플을 보고 초안을 잡아서 합의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액이 크면은 거의 세금 부분을 가지고 거론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위약금을 다 날리는 게 아니고 합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업 시간이 좀 늦어져서 죄송한데 3시간 동안 결석 아무도 없이 정말 열심히 들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